호동왕자와 낙랑공주. 고구려 대무신왕 15년 때의 일입니다. 그해 4월에 호동왕자는 이웃나라 옥저를 여행하며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이때 마침 낙랑왕 체리가 근처를 지나다가 멀리서 호동왕자를 보게 되었어요. 저기 말을 타고 가는 공자가 누군지 아는가? 차림새로 보아 북쪽나라 왕자 같은데. 낙랑왕 체리는 호동왕자를 가리키며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잘은 모르오나 여느 젊은이는 아닌 듯 하옵니다. 그렇다면 가서 말이나 붙여보자. 낙랑왕 일행은 호동왕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호동왕자는 뜻하지 않게 여러 사람들을 마주하자 적잖이 긴장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요? 어째서 길을 가로막는 것이요? 난 낙랑의 왕이요. 이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공자를 보게 되었소. 첫눈에 보아도 보통 사람 같지 않은데 혹시 고구려 왕의 아드님이 아니시오? 그렇소. 난 대무신 왕의 아들 호동이라고 하오. 호동왕자는 기품있게 말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가까우니 며칠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소? 말씀은 고맙지만 고구려와 낙랑은 서로 적국인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허허, 그렇기는 하오만 왕자를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시오. 호동왕자는 그 말을 믿고 낙랑왕을 따라갔습니다. 낙랑왕은 호동왕자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 낙랑왕은 딸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오냐, 어서 오너라. 이리 와서 이분께 절을 올려라. 공주는 호동왕자에게 다소곳이 절을 했습니다. 낙랑왕은 이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답니다. 사실 낙랑왕 체리는 두 사람이 짝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호동왕자의 늠름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호동왕자 역시 아름다운 공주에게 마음이 사로잡혔지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낙랑왕은 공주를 호동왕자의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호동왕자의 얼굴에 차츰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휴, 내가 고구려를 떠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소. 하루빨리 돌아가야 할 텐데 공주를 두고 떠나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소. 그렇다면 일단 고구려로 돌아가세요. 대신 저랑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를 잊지 않고 머지않은 시일에 꼭 저를 데리러 오신다고요. 호동왕자는 공주와 굳게 약속을 하고서 고구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공주 곁으로 되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러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왕자가 적국인 낙랑에 간다는 사실을 모두들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버지인 대무신 왕이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낙랑이 우리의 적국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제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사옵니까? 그런데도 적국의 공주를 아내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돌아가겠다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저도 늘 그 사실을 명심하고 있사옵니다. 다만 공주를 데려오는 것만은 허락해 주시옵소서. 호동왕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대무신왕도 마침내 단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공주와 함께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우리 땅을 빼앗은 낙랑을 멸망시켜야 하느니라. 공주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땅을 되찾겠사옵니다. 그렇지만 낙랑을 멸망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낙랑에는 자명고라는 신비한 붓과 뿔나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적군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저절로 소리를 내는 마법의 악기였습니다. 고구려는 낙랑을 멸망시키려고
여러 번 싸움을 벌였지만 그때마다 북과 뿔라팔 때문에 패했었지요. 한편 호동왕자가 떠난 뒤에 공주는 한시도 왕자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왕자가 돌아올 날만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공주를 찾아왔습니다. 공주님, 저는 호동왕자님께서 보내온 사람이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공주는 왕자가 보낸 사람이라는 말에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낯선 사람은 품속에서 편지를 한 통 꺼냈습니다. 왕자님께서 보낸 것이옵니다. 어서 읽어보시옵소서. 공주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던 공주의 손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너무도 놀라운 내용이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호동왕자가 군사를 몰고 갈 테니 날에 맞추어 자명고와 뿔라팔이 울리지 않도록 망가뜨려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주를 고구려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쓰여 있었지요. 낭랑공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침내 호동왕자가 군사를 이끌고 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왕자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정한 공주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무기 창고 안에 숨어들어 북을 찍고 뿔라팔을 베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낭랑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태평한 하루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 위에서 망을 보던 군사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낭랑왕에게 달려왔어요. 큰일입니다. 고구려 군사들이 성 아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낭랑왕은 급히 성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자명고와 뿔라팔이 울리지 않았느냐? 군사는 이미 자명고가 찢어지고 뿔라팔은 못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낭랑왕은 단번에 이것이 공주의 지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장 공주를 데려오너라. 낭랑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공주가 끌려오자 낭랑왕은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 어찌하여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용서하시옵소서. 죽을 죄를 지었사오나 왕자님의 뜻을 따르자니 어쩔 수 없었나이다. 공주는 흐느껴 울었어요. 낭랑왕은 애지중지 길러온 딸이 우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지만 나라의 보물을 망가뜨린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꼴도 보기 싫다. 낭랑왕은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음 순간 칼날이 번쩍이더니 공주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이미 성을 넘어들어와 낭랑의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마침내 낭랑왕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지요. 싸움이 끝나자 호동왕자는 공주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었어요. 그러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공주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여보시오 공주, 어서 눈을 떠보시오. 호동왕자는 공주를 부둥켜 안고 안타깝게 울부짖었습니다. 낭랑왕의 항복을 받고 빼앗긴 옛 땅도 되찾은 고구려 사람들은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호동왕자만은 사랑하는 공주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해 겨울 호동왕자에게 더욱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호동왕자는 대무신 왕의 둘째 왕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생김새가 아름답고 성격도 밝고 씩씩해 대무신 왕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대무신 왕이 호동왕자를 아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첫째 왕비였지요. 큰일이야. 이러다간 호동이 왕위를 물려받고 말겠어. 왕비는 대무신 왕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제쳐두고 호동왕자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까봐 무척 마음을 졸였답니다. 첫째 왕비는 생각다 못해 호동왕자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호동왕자에게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저를 업신여기고 남들에게 말 못할 무리한 짓을 저지르고 있사옵니다. 허허, 그게 무슨 소리요? 호동이 둘째 왕비의 자식이라고 미워하는 것이요? 호동은 절대 그럴 아리가 아니요. 처음에 대무신 왕은
첫째 왕비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첫째 왕비는 더욱 조바심이 났습니다. 게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자기가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왕비는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흑흑흑, 제 말을 정 못 믿으시겠다면 왕자를 가만히 지켜보시옵소서. 틀림없이 저를 욕보이는 짓을 할 것이옵니다. 만약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죄를 달게 받겠사옵니다. 왕비가 이렇듯 울면서 이야기하자 대무신 왕도 호동 왕자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둘 수 없지. 내 호동에게 큰 벌을 내리겠소. 대무신 왕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호동 왕자에게 벌을 주려고 했습니다. 호동 왕자로서는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러나 호동 왕자는 죄를 고스란히 뒤집어 쓴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찾아가 말했습니다. 왕자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사옵니까? 첫째 왕비는 비록 나를 낳은 분이 아닐지라도 어버이로 모시는 분이요. 내가 사실대로 말해 그분의 거짓을 밝힌다면 그 죄악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그분에게 모두 근심을 끼쳐드리는 것이니 이를 효도라고 할 수 있겠소? 호동 왕자는 이렇게 대답하고서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효성이 깊은 호동 왕자는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마치게 되었답니다. 好，我们刚刚用韩语听了整体的故事，然后后半部分我想跟大家分享一下我对他的看法。这个也许是错的，也许是对的，不过呢，无论怎么样，我们可以当做一个好玩的故事来听。我认为呢，这个故事有2个版本。第一个版本是我们刚刚听到的那个故事，也就是说，王子去打猎被乐朗王看见，然后乐朗王为了自己政治方面的地位，也就是说想跟高句丽讨好关系，所以利用了自己的女儿，也有可能是他真的觉得这王子很好。结果呢，这个事情也就办成了，结果他们也相爱并结婚了。但是问题在于哪儿呢？这场结婚是没有经过男方父母同意之下的一个结婚，所以他只能回国确认。回国之后发现，也许是父亲的要求，也许是他王子那块也有政治方面的问题嘛，所以只能攻击这个国家。然后还有一个是他攻击的时候有一个情节是他写了一封信，但这封信是否他本人写的也是个很大的疑问，然后我们也值得讨论的一个问题。还有一个解释是这个是公主的自己的判断，她想对王子好，所以她自己故意弄坏了自己国家的宝物，也有这个解释的。结果乐朗灭亡了，但是问题呢，也是公主也一起死掉了，所以王子回到自己的母国之后，还有一场政治斗争的时候，他也许是已经有了心理的阴影，因为毕竟他已经立了很大的功，但是没有得到很大的支持，加上他心爱的那个女孩子也死了，然后他开始有了一个很大的烦恼，然后怀疑人生，之后他就死掉了。是我们的第一个故事，然后边说第二个故事边聊一下我想给大家分享的6个小点。第一个是关于豪童王子的事情。第二个故事和第一个故事最大的区别在于，王子并没有喜欢这个公主，所以王子的态度是不一样的。我们可以想一下，王子为什么会跑到那么远，接近外国，也许是真的是外国的土地而打猎呢？虽然考虑到当时国家和国家之间的界限没那么明显，但是他跑到那个去是还是有一个很大的疑问的。很有可能他是作为一个间谍，也就是为了侦探而去这个地方看勒朗的情况的。还有一个是他只是被欲望蒙蔽双眼的人。韩国的结婚风俗是这样，
男生先去女方的家，然后婚礼之后把女生带回自己的家，就是带回男生的家，这样的是一般的传统的婚礼方式。然后我们考虑到这个风俗习惯，我们再看这个故事是这个样子。豪统王子先回到自己的母国之后，向自己的父亲，也就是大武神王告诉自己结婚的事实，再去定一个时间去乐廊，然后把公主带回到高句丽。但是豪统王子并没有这么做，反而他攻击了乐廊，而且他比较残忍地利用了那些他侦探的时候得到的信息，并还利用了公主。即使豪统王子这么做也没有成为一个王，但我们可以想一下，他从小时候受到了大王的宠爱，并加上他长大之后立了很大的功，所以按道理来说应该他成为王才对。但是他的出身出了个问题，豪统王子的母亲是凯撒古王的孙女，凯撒古应该是和斯国，和斯国是服于王子自立并建立的一个小小的国家，所以他的出身出了个问题。这个政治斗争有两派，第一个王妃派和第二个王妃派。第一个王妃派是想保护自己的既得权的实力派，第二个王妃派是想拥有新权力的新型实力派。然后豪统王子属于第二个王妃派嘛，也就是说支持他的实力没那么强。然后第二个点是第一个王妃的谋害，无论是这个大武神王多爱第一个王妃，但记录是他爱上了第二个，没有那么爱第一个。反正他一下子相信第一个王妃的谋害，他也没有打听好，然后惩罚豪统王子的时候，有一个很大的疑问，他也可以查一下嘛，但是他没有这么做。有可能是因为这个问题，匈奴族曾经存在犯下不是亲生母亲的征风俗，所以他一下子就相信了这句话。豪统王子惩罚之前说了这句话，내가 만일 변명한다면 어머니가 못된 마음을 가졌음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대왕께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겠는가. 이는 효도하는 마음이 아니다. 我认为这句话，其实我刚刚已经说了一点点，我对这个句话的理解是这个样子。第一，是古代人对孝的理解，也就是说只是单纯的说话方式而已，只是他这么说而已。第二是为了保护自己人的一个措施，他觉得这么说的话能保护自己手下的那些人。第三，他已经对人生失去了兴趣，就是他开始怀疑人生，因为他已经失去了自己喜欢的那个女孩子。第三是大武神王的计谋。我们刚刚回到那个故事里的时候呢，我们发现那崔离，也就是乐郎王崔离和豪统王子是挺主动的角色，但是这个解释是反而他们不是主动的，他们是被动的，反而大武神王才是主动的。他让豪统王子和乐朗公主结婚，然后把公主送到自己的母国，然后把那些乐器败坏，然后攻击这国家，也有这一解释的。第四个点是鼓和号，我认为这个应该像特工处一样的什么某个部门，或者是能知道敌人动态的一个系统，或者是当时没有的性能比较好的乐器吧。然后这些东西应该是局外人很难知道的，所以也就是说应该是公主告诉王子的一个事情应该是这个东西。然后还有一个点是乐浪王太依靠这个东西了，所以很有可能当时自己的军事报告说高句丽军事已经打进来了的时候，他没有相信。第五个点是金辅氏的评价。谁是金辅氏呢？他是编辑《三国时期》的一个人物。然后我简单翻译一下这个评价是这样的：王听到谋害王子的话之后，杀掉无罪的儿子是不仁行为，但是王子也并没有做好，也就是说父亲生气的时候，如果生了小气，你可以接受这活，
但是他生了大气，你应该避开这祸。好统王子的行为是你不该死，而用死来证明了自己的无罪。这个事情不该作为儿子做，他认为呢，先避开这个危险的场景，之后再判断对错。还有，因为他觉得好统王子选择了极端的选择，所以对父亲留下了不义之网的记录，所以他觉得好统王子并没有做好。第6是关于洛朗的故事。其实有了这个事情之后，洛朗并没有完全灭亡，他完全灭亡的是5年之后的事情。公元37年，大无神王再次派了军队之后才灭亡的。洛朗灭亡之后，高句丽的实力越来越变大了。但是这个故事里边有好统王子和洛朗公主的痛苦。然后公元37年，高句丽占领的这个洛朗地区呢，7年之后被东汉的光武帝的军队再变成后汉的洛朗郡。好统王子和洛朗公主的故事到此结束。好，谢谢大家。